일단 가장 큰 거는 그 두 가지죠. 네. 미국에서의 국채가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다. 어.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가장 컸고요. 네. 그 두 번째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건 심리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네. 컨트리 가든, 네. 거기가 이제 파산에 몰렸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국발해서 그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도 2, 3일 오르다가 또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반도체 주식까지도 좀 이익 실현 내지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흘러가서 매크로 두 가지. 네. 중국, 미국 각각.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반도체인데 오늘은 이제 녹화하는 이 순간에 반도체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한 체크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엔비디아가 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러시가 일어나고 네. 실적은 다음 주입니다만 좋다. 가이던스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관련되는 주식의 주가 상승이 높아서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를 조금 완화해 준다면은 그나마 저점 바닥을 잡지 않을까 조만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매크로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오늘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은 원래 2,600에서 2,700 갈 수 있는 목표로 갈 때는 아직 뚜렷한 그 확인된 게 아직은 남아 있지가 않아서 확인되지 않은 게 있어서 넘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조금 2,600, 2,700 가는 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오늘 저 녹화하는 이 시점에 준비할 때는 그렇게 가졌는데 그 며칠 사이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주가가 뭐 2,700 간다 했을 때 포모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이거 못 사면 못 먹는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한 10% 이상 큰 거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포모 심리가 확산될 정도로 중국의 지금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저점 매수를 실렉티브하게 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아요. 얼마 전까지는 조금 다소 부담이 되는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지금은 역포모. 도망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렉티브하게. 실렉티브가 중요하죠. 잘 잡는 게 필요하죠. 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거 질문지 사전 질문지 드렸을 네네. 때만 해도 여기에 그 싸지 않은 시장이라고 네. 적으셨는데 2,630 갈 때는 싸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딱 됐네요. 예, 2,480이면은 네. 비싸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매우 어. 조심스럽겠지만 잘 짚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시스템 그쪽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고 네네. 하면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그렇죠.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이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런데 네. 이번에 말씀드린 몇 개월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이게 스네일스 페이스 달팽이 계단 오르듯이 오른다. 네. 달팽이가 뛰지 못하잖아요. 주가가 빨리 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면은 항상 조정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싸지는 게 어떠냐? 장기적이라는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그림이 보일 때예요. 2024년의 그림이 비저블 할 때거든요. 그게 지금 8월, 9월, 10월까지 비저블 할까? 아직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너무 빨리 달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 기어오르듯이 올라가는 거다.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는데 그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괜찮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라고 과감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추론하는 걸 근거는 미국이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 자기네한테 부메랑을 입는 것까지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라는 기저에 깔려있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만약 시스템 리스크가 중국에 가면은 한 개별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 미국도 아주 힘들어져요. 아주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국이 미리 눈치채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표면적으로는 표상적으로는 한미일 해가지고 중국 대척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완전 저놈들이 나라 가면 우리한테도 입지 않잖아. 그 붕괴시키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의 그 관념을 가지고 지난 한 2분기, 3분기 넘어올 때 그렇게 좀 제스처를 조금은 완화시킨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를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좀 도와준다 아니면 그걸 막아준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비저블하게 보여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가는 거죠. 그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내일 인식 못할 거고 중국도 정책을 필 거예요. 부동산은 막 하진 못하지만은 개별 종목으로의 개별 회사로서의 리스크로 제한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디에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에 상장된 게 한 180개인가 뭐 있대요. 근데 이미 37%가 이미 부도고 한 11%가 여진이 남았어서 네. 이 11%를 억제시키는 그 정도의 정책은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할 거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관련된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스템 리스크 처리를 막는 정도. 해외에서 익스포즈 된 거 어떡하냐? 오늘 홍다가 뭐 파산 신청 미국에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도와주고. 이런 정도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기업들 실적 부분은 네네. 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기업들 실적은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죠.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보다는 조금 미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또 나와봐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적의 비저빌리티가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주가는 미리 갔거든요.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말해서 뭐하지만 JYP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다 했는데 실제는 실적이 미스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좋은 주식이 얼마 없으면 주식 시장은 빠지는 게 더 많고 오르는 건 제한적이다 보면 빠지는 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오르는 거는 생각보다 덜 오르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장은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근데 시스템 리스크에 공포까지 아닌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수급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수급이 좋아지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나마 좋은 거는 아직 예탁금이 국내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아직. 의미 있게 며칠 사이에 그게 유지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예탁금 빠지지 않고 네. 국내 뭐 무슨 각종 ETF가 출시되잖아요. 바이오라든지 뭐 2차전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힘을 좀 발휘해 주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환율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네. 외국인이 환율에 민감해서 1330, 40이 만약에 1350, 60이 돼서 지금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 외국인이 환율에 민감해서 한국 주식을 만약에 선물이 아니고 현물에서 때려버리면은 그때는 아까 그 국내 예탁금 버티고 개인들이 버티는 이 수급이 한번 리스크가 올 소진이 있어요. 네. 시스템 리스크 인식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국내 예탁금과 ETF로 인해서 수급 플러스되는 요인하고 외국인이 아직 버티고 안 빠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과연 이게 수급에서 악력변화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이 받쳐지거나 비저블이 있다 하더라도 좀 낮게 사면서 스네일 스페이스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다음 주에 나타난 모든 시장의 경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대로 좋고 네. 가이던스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런 게 발표되면 조금 거기서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스템 위기와 실적을 좀 국내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 시장도 비쌌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 가는 이유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투자 의견도 뭐 목표 주가도 계속 800불도 나오고 1000불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주가는 한번 7% 오고 나서 미직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밸류가 싸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많은 주식들이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조금 멈춰간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간 거하고 펀더멘털하고의 좋아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한 10%, 13%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충 마무리가 될 때가 됐어요. 아, 이 정도면.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될 것 같아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네네. 주가 흐름 괜찮다고 하면 네네. 국내도 괜찮다고 어느 정도는 선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반도체가 한 40%니까요. 그러니까. 4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저희 반도체는 그럼 엔비디아를 좀 먼저 중심적으로 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마이크론은 또 안 되고.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정되면 다시 그 뭐 메모리가 어떻든 마이크론도 같이 보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AMD 한 축이고 네. 마이크론, 나머지 장비 이렇게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실적은 좀 어떤 정도 나온 편이니까 네네.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이런 쪽을 좀 그렇죠.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혹시 뭐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 이런 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잠재적인 요소. 국내로 따지면 부동산 항상 이야기하는 리스크인데 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니면은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잠재 요인으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거. 그러면 또 북한이 조용할까? 한미일이 동맹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미일이 동맹에서 중국하고 하는 것이 뭐 표상적인 거지 뭐 중국을 어떻게 갑자기 하겠다는 게 아니면 북한 역시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있는 건데 국내 예탁금은 혹시 미국이 흔들어지면 그 투자가가 돈을 빼면은 네. 환율이 1340 되면 외국인이 만약에 하면은 국내 예탁금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포모의 반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손해볼까봐 걱정이 되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심리적인 리스크예요.
그런 그 부동산 원래 있었던 잠재들이 있어. 그 북한은 조용할 거 계속 조용한다고 보지만 혹시 모르는 거. 이거보다 더 비저블한 거는 국내 예탁금에 대한 건데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움직이는 거고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1350 환율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각을 잡을 것이냐는 건데 걔네들이 한국을 봤을 때 40%는 반도체고 반도체는 다시 엔비디아로 넘어가니까 다시 또 엔비디아와 이런 걸 보고 나서 활동할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보고 나서 외국인도 환율에 따른 한국 시장의 익스포저를 예민하게 할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할지가 결정될 것 같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게 그 2023년 하반기까지는 좀 흔들리더라도 2024년 갔을 때 좀 강세장, 장기 강세장이 좀 돌입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바라고 그렇죠. 예, 바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하반기 한 뭐 10월, 11월까지 11월 초까지 10월 말까지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엔비디아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반도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그 콜하고 뭐 이렇게 파운드리 그 뭐 이렇게 새롭게 얻고 하는 게 9월 말에서 10월 달에 결정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HBM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뒤졌지 않습니까? 걔네인데 엔비디아나 AMD 콜이라는 게 승인받는 게 9월 말 10월 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게 되면은 좋게 반응하겠죠, 시장에. 근데 그게 9월 말 10월 달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비저비는 반도체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가기 전까지는 내년 숫자가 얼마나까지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0월 말에도 정확히 그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빨라도 10월 말 정도까지는 가봐야지 내년 비제 주기가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장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줘도 장이 2,700으로 가는 게 아주 편하지는 않다. 빠르지는 않다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내년도 그림을 볼 때 IT 아닌 것은 중국의 단체 관광 열어준 게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넘버가 될지 첫 넘버 나오는 게 아마 10월 달이에요. 왜? 추석도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 넘버가 10월 달부터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봐야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건지 또 IT가 아닌 쪽에 이슈가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최근 매체사에 호텔 신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갑자기 흔들린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부동산. 근데 사실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흔들리는 거하고 외국에 나와서 돈 쓰는 사람하고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좀 퀘스천이에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 뭐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중국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요. 그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일부일 것 같아요. 그 2019년에 통계하는데 2019년에 정확한 넘버는 기억 안 나는데 인구가 한 14억, 15억 되잖아요. 11%만 나왔어요. 그래도 1억이 넘네요. 1억 몇천만 명이죠. 1억 몇천만 명 19년대 코로나 이전에 나왔다 이거죠. 코로나 때 20년, 20년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단체는 있고. 근데 1억 몇천만 명이 나와서 해외를 갔어요. 해외 간 거 중에서 마카오, 홍콩이 가장 많이 갑니다. 거기 40몇 프로 가요. 이게 기장 없을 때. 그리고 뭐 그다음 뭐죠? 마카오, 홍콩 다음에 태국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한국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1억 몇천만 명 중에서 19년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한국에. 2019년 기억이 안 나시죠? 4% 600만 명 왔어요. 600만 명. 600만 명 월 몇 명이죠? 50만 명. 지금 몇 명 오는지 알아요? 지금 4, 5, 6월 달에 월 10만에서 20만 명도 안 돼요.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만에서 15만 명밖에 안 오는데 지금 6월 달까지 이게 열어졌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서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2019년에 600만 명 왔었고 그전에는 더 많이 왔지만 월 50만 명 오던 패턴에 얼마까지 올 것이냐는 거죠.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55만 명 왔거든요. 우리가 55만 명, 그러니까 월 한 10만 명쯤 넘게 온 거잖아요. 하반기에 최소한 120만 명에서 많게 한 180만 명 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 150만 명 잡으면 한 15만 명 오는 거고 180만 명, 20만 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50만에 안 되네요. 2019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뭐 과거에 한 40%? 30%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오더라도 지금 호텔 신라고 뭐 롯데 관광에 제주도에 와야 되니까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 일단 와야 되잖아요. 일단 와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혜는 어디죠? 호텔 신라나 이런 쪽이 갖는 거예요. 그게 수혜를 못 받고 흔들리잖아요. 50만 명은커녕 20만 명은커녕 뭐 지금보다 한 15만, 20만밖에 안 온다. 그러면 이제 말짱 꽝인 거지. 근데 그게 오고 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쓰느냐? 화장품을 쓰느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 길거리에서 쓰느냐? 아니면 옷을 사느냐? 카지노를 많이 가느냐? 이거는 여기서 부생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2, 3년 많이 올랐다가 딱 보니까 중국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부동산 그 이슈 때문에? 아니면 영향은 아니더라도 지난 3년간에 코로나 때문에 쫄아가지고 돈 많은 1억, 11% 되는 사람들이 펄처싱 파워가 구매력이 과거보다 약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100을 썼으면 한 70밖에 안 쓸까 이런 것도 계산할 거 아닌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2개월 뒤니까 나와야지 10월 나왔을 때 그 다시 한번 어저스트해서 내년도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이게 IT 안쪽에 또 펀더멘털 이슈인데 비저빌리티는 그때 확인되는 거고 삼성도 콜되는 게 9월 말 10월이니까 그때 확인되는 거고 근데 주가는 좀 미리 관련이 있으니까 조정을 아주 세게 받는 거고 근데 ETF 돈은 남아두니까 사람들이 ETF 열면은 사야 되는데 초종부터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샀다가 2차 전지 뭐 저기 테슬라가 가격한다 그러면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면 바이오를 연다니까 바이오를 가는데 바이오 넘버가 안 나오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이오 주식이 미국하고 비슷하게 있고 안 비슷한데 안 비슷한 거는 미국 넘버가 나와요. 넘버가 나오는 회사가 PE가 30배 40배라고요. 그럼 어떠세요? 미국 주식의 바이오를 사시겠죠. 그 정도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급은 우리가 아직은 버티고 있고 ETF 포함해서 개인 수급이 버텨 있는데 외국인이 달려 있는데 외국인이 빼면은 국내도 흔들린다. 근데 외국인은 환율에 영향된다. 환율인데 걔네들도 한국을 바라볼 때 AI를 보니까 반도체니까 엔비디아를 본다. 근데 한국 고유한 거는 중국과 관련된 거는 그 관광인데 관광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11% 되는 사람들 이런 몇 천만 명이 나와서 그 중에서 4% 인구가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큰 게 아니고 어쨌든 플러스 효과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만만치 않다. 그 좀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확실하게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저블하게 뭔가 보이는 게 없다. 섹터가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비저블한 게 벌써 2,700 갔겠죠. 2,700 갔겠죠. 근데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 목표가 9월달까지 2,700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컨트리 가든이고 뭐 중국이 미국이 다시 4.3% 그 저기 10년물 그치 올라가니까 그거를 일단 한 발짝 물린 거잖아요. 근데 더 밀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다시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반도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게 65,000원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반도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세 가지인데 점진적, 두 번째 끝까지, 세 번째 서둘러요. 느낌이 어떠세요? 점진적, 끝까지 서둘러.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반대말은 뭐죠? 빠르게. 끝까지는 당장에. 서둘러는 이미 그런 얘기거든요. 이미 뭔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당장에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개선도 빠르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이익도 점진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두 번째 끝까지는 뭐예요? 감산 효과가 날 정도로 돼야 되는데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빠지지 않는데 빨리 안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휴대폰이고 PC고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감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인데 그러면 반도체 업체는 어떻게 하죠? 감산 효과가 잘 안 나. 끝까지 감산하는 거죠. 삼성전자 끝까지 감산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은 희망이 되긴 하지만 참 지난하는 시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끝까지 감산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하고 지금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그거 하나예요. 서둘러. 하이닉스는 서둘 게 없어요. 다 갖춰졌어요. 그래요? 아니 HBM에서 앞서 있고 파운드리 원래 할 생각 없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한다는데 잘 안 되고 패키지들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보다 HBM AI 메모리가 지금 늦었잖아요. 아까 앞서 뭐라 그랬죠? 콜이 돼야 된다죠. 콜이 언제 된다 그랬죠? 9월 말까지 목표라 그랬잖아요. 빨리 서둘러야죠. 서두르는 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65,000원 이렇게 가면은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삼성전자의 강점이 하이닉스랑 다른 파운드리하고 어드밴스 패키징 이런 쪽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는데 소비자들이 컨슈머 그 PC란 우리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삼성한테 하이닉스한테만 주지 않고 삼성한테 골고루 줄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갖고 새로운 제품 콜이 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제품 콜이 나고 오더를 주면은 그 효과는 내년도 1분기에 나타나거든요. 늦으면 2분기. 그러니까 주가를 1분기, 2분기 할 거는 지금 반영을 시켜줄까요? 안 시킬까요?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갇혀 있으니까, 당장에 저기 AI 부족한데 너네밖에 없구나 해서 계속 준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버티잖아요? 가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쯤 맞고 반쯤은 안 맞는 거지. 그래도 매크로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익스포즈를 줄이면은 삼성부터 줄이잖아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은 수혜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0몇 프로 빠졌다가 한 7% 반등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정화되면 하이닉스부터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가 더 안정이 되고 삼성전자가 콜이 나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캐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을 본다면은 제가 다른 방송 하는데 하이닉스는 11만 5천 원대면 싸다. 엊그저께 왔었죠. 오늘은 올라가는 거 있는데 삼성전자도 6만 7천 원, 6만 6천 원 이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렇지.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시간 바쁜데 어떻게 할 것이야. 호텔신라도 올라가고 난리인데 호텔신라 살래? 삼성전자 살래? 딱 얘기하면 삼성전자보다 호텔신라가 저 마음속에 더 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이 하면 하이닉스가 먼저죠. 삼성전자 뒤에 쳐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오면 네, 오긴 했어요. 아무리 변수가 많더라도 네네.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엔비디아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비싸다고는 안 보이시는 건가요? 저는 장기적이라는 말이 뭐 3년 아니고 한 1, 2년 봤을 때 아직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성장 가도로 봤을 때 이게 한 연간 30% 이상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5년 정도의 PER을 땡기면요. 아직은 갈림이 더 있어요. 밑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불 때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이 아직 기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스네일 스페이스인지 모르지만 올라갈 거라 보고요. 하이닉스도 그런 기조를 맞춰서 간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흐름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 한 10% 정도 13% 빠졌다가 7% 했으니까 6% 빠졌다, 7% 빠졌다. 그 정도. 네, 지금 빠진 상태죠. 빠졌다고 하면 진짜 오른 거에 비하면 진짜 빠진 것도 아니죠. 막 여기서 막 10% 20% 더 빠지고 막. 만약 그렇게 빠져서 헤맨다.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국내 주식의 한 40%는 별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식을 하겠죠. 그 대중국 관련되는 그러니까 호텔 주식을 가든지 아니면 일부 바이오로 가든지 아니면 뭐 또 2차전지 또 갈까요? 하여튼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아마 2,600 정도가 목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에서 버텨 쭉 가야지 2,700까지 다시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막 엔비디아가 폭락을 진짜 한다고 만약 하면 이때는 뭐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왜 폭락할까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 때문에 고점에서 자꾸 체크를 당하지만 폭락할 때 정도가 되면은 AI 수요가 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폭락하는 건 아니고 좀 많이 빠진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AMD가 많이 빨리 치고 올라가면 뭐 이렇게 거꾸로 될까? 마치 옛날에 인텔이 압도적이었는데 AMD가 오면서 인텔은 내려가고 AMD가 올라가는데 이런 시츄에이션, AMD가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경쟁되지 못하거든요. 한 2, 3년 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폭락하는 과정을 그냥 이 인더스트리 자체적으로는 저는 상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거죠.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정도로 경기가 완전히 그냥 쿨 오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프트 랜딩 지금 보잖아요. 하드 랜딩으로 가는 거예요. 하드 랜딩 하면 AI에 대한 엑셀러레이션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빠지죠.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 경기가 확 내려간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별책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5% 10% 빠진 정도가 아니고 한 15% 20% 이상 더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들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 관련되는 주식들은. 근데 그걸 상장하고 있지 않죠.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천천히 내년 3월 5월 달쯤 내릴 정도로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 그 수급 때문에 그렇고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의 이슈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하고 AI의 수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장 자체가 이슈니까 미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경기가 완전히 다운돼서 엔비디아조차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면은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엄청 심하게 할 때는 엔비디아도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근데 그런 거 상상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더 멀리 보면은 언젠가는 또 엔비디아는 그 미래 AI 수요나 그 미래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더 가는 거죠. 네, 다른 거죠. 그래서 800불 부른 친구는 아마 한 5년을 보고 부른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을 보고 한 500불 중반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하드랜딩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이 정도 조정이면은 이제 하드랜딩 한다고 얘기를 막 주창하는 사람들은 10명 1명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금리 인상한다고 그렇죠. 반대 상황이 아니면 이게 체크는 될지언정 350불 이렇게 내려가는 시츄에이션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에 반해서 또 한 가지가 그 테슬라 얘기 좀 여쭙고 싶은데 테슬라는 그래도 한 20% 이상 조정받는 거 같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됐잖아요. 지금 한 1년에 한 180만 대 정도 판매되는데 전기차가 미국은 아직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이나 유럽은 이미 30% 40%로 이미 얼리 어답터 같은 사람들 다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죠? 동남아시아 팔고 아니면 하려면은 미국 말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한테 가려면 싸게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10% 하는데 마진이 일시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뭐예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멀티플이 나오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의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재되는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를 좋게 생각하고 저 테슬라 장기가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좀 빠졌습니다만 좋게 생각하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FSD. 많이 깔고 나서 자동차가 막 1000만 대, 2000만 대 팔았다. 그러면 그게 돌아갔을 때 슈퍼컴퓨터가 플랫폼이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똑같네요. 자동차 하나 팔 때 우리 저기 웅다님이 이제 많이 샀는데 평생 동안 이제 쏙쏙 업데이트 해주는데 1000만 원이면 돼. 1500만 원 돼. 소프트웨어 값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완전히 자율주행자, 지금 레벨 말고 레벨 한 4배, 4배 돼갖고 진짜 잘 수 있는 이런 걸로 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하겠죠. 근데 그 자동차가 많이 깔려야지 서로 되잖아요. 왜? 내만 깔리는 게 많이 팔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일리지 많이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슈퍼컴퓨터가 더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이 FSD는 뭐죠? 이게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되잖아요. 그 시점이 오죠. 근데 그게 올해 내에 오지 않죠. 저가는 많이 팔리고 이게 빨리 되고 그러면 25년, 7년 정도 되면은 그게 오겠죠. 근데 그동안은 일단 가격이 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기아, GM, 포드가 못 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면은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해? 낮춰요. 전기차에서 하는데? 그러면 프로모션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버틴 거? IRA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실적 좋은 게 내연기관 나오고 잘한 거 뭐 좋다 이거지. 근데 지속성이야 퀘션하기 때문에 좀 억울할 정도로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테슬라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그 부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당장에 8%일지 9%일지.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약간 공백이 있죠. 사이버트럭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테슬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엔비디아나 오늘 말씀드린 무슨 제약의 어떤 확실히 실적이 나온 주식들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맞죠. 단기적으로. 그렇군요. 테슬라는 진짜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군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그거는 포모로 사면 안 돼요. 역포모일 때 사야 돼. 남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때 사야 돼요. 막 사람들 난리칠 때는 사면 안 돼요. 테슬라는. 근데 엔비디아나 오늘 말씀드린 뭐 바이오 주식 같은 거는 넘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높게 주고 사더라도 다시 낮게 또 이렇게 분할해서 사면은 장기적으로 괜찮고 부침에 좀 견딜 수 있는데 테슬라는 남들 난리칠 때 사면은 진짜 괴롭습니다. 그거 갖고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인생을 바꾼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훨씬 많죠.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휴대폰 깔리듯이 이렇게 깔리기 전까지는 약간 경기 민감한 그런 당연하죠. 거가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거잖아요. 그 가격이 비싼데. 근데 그것도 엔비디아도 AMD가 엄청 생산을 많이 하고 지금 GPU가 워낙 부족하네 그런데 GPU를 TSMC가 많이 만들어줘. 삼성도 많이 만들어줘. 그 GPU 가격이 어느 순간 뭐 경쟁도 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HBM 메모리 많은 그 삼성 하이닉스 마찬가지 HBM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서 오버 서플라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버 서플라이가 내년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2, 3년 뒤에는 모르죠. 3년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오버 서플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한 1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입장이 다르죠. 테슬라는 앞쪽이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거기는 지금 좋고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개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근데 이게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오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부장님 또 지금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테슬라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좀 괜찮게 보시는 뭐 숫자가 좀 찍힌다, 네네. 비저블이 있다 하시는 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 미국에 있는 주식에서 바이오 회사. 아, 바이오.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 아, 이거 비만 치료제. 네네. 아, 네.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네. 첫째, 노보 노디스크는 노보 노디스크가 아니에요. 노보 노디스크.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그렇게 하면은. 네. 일단 거꾸로 얘기할게요.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가총액 꽤 됩니다. 한 시가총액 한 400 몇십 조 되니까 삼성하고 비슷한가요? 네. 근데 이게 최근 한 3년 사이에 28년 대비했을 때 21년 한 2, 3년 사이에 한 3, 4배 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지금 정체예요. 미리 올려놓고 정체예요. 근데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덴마크에서 시총 1위예요. 2위에서 시총 2위예요. EU에서 2위, 400 몇십 조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덴마크 당연히 1등이겠지.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거는 싹센다라고 아실 거예요. 싹센다. 비만을 하신 분들은 매일 주사 맞는 건가 하면은 몸무게가 계속 한 달에 한 2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시는 여의도에 있는 지인분 선배님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성기를 보니까 얼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점심도 안 드신다 하지만 그 싹센다를 하니까 밥맛이 떨어진대요. 식욕이 떨어진대. 근데 되게 비싸요. 이 싹센다가. 그거 만든 회사가 노보 노디스크예요. 400 몇십 조 되는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가 있는데 많이 올랐는데 싹센다예요. 근데 그거는 매일 맞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최근에 1, 2년 사이에 나오는 게 위고비라고 있어요. 위고비.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편하죠? 와. 편해요. 엄청 잘 팔려요. 위고비가. 근데 얘네가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하는 회사가 뭐냐면 당뇨 치료제가 매출의 70%예요. 근데 당뇨를 하다 보니까 당뇨가 비만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 비만이 한 20% 돼요. 매출에. 그러니까 당뇨, 비만 합해서 90%야.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건 뭐 다른 면역항암증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당뇨 치료제 하다가 그거 가지고 한 것이 비만에 하해서 이 비만에서 1등이야. 1등이. 그게 싹센다로 시작했고 아까 말한 그 위고비가 있는데 당뇨 치료제가 이름이 바뀐 것이 위고비다. 너무 많이 팔려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멈췄다 그랬잖아요. 위고비, 저기 노디스크가 엄청 좋은데 주가 올라. 최근에는 실적도 좋은데 멈추고 있어요. 사실 실적 발표될 때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가이던스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매출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어쨌든 회사 가이던스 쓴 게 30 몇 프로예요. 30 몇 프로 성장한다고. 근데 PER이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위고비 엄청 잘 팔린다면서. 싹센다도 그렇고. 위고비가 한 번 맞으면 되고. 그리고 위고비가 얼마 전에 또 발표된 게 있어요. 이게 비만에 쓰이는 위고비가 해보니까요. 심혈관 질환을 20% 낮춘다. 미국 사람들 뇌졸중 이런 거. 이거 효과가 있다가 얼마 최근에 알려졌어요. 위고비가. 그럼 주가 날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가 많은데 문제가 생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CMO라고 생산 대행해주는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건 TSM처럼. 근데 그 업체가 무슨 생산 관리를 안 되는지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FDA 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얘네가 수요가 많은데 생산을 못 따라주나 봐요. 그래서 5월인가 6월 달에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어요. 계속 수요가 오니까 너 못 맞춰주는데 잠깐 나 우리 정비할게. 그래서 주가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니까 막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죠. 근데 PER이 30배니까 싸요, 비싸요? 싸죠. 그리고 심혈관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도 앞으로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얘네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생산 CMO를 세컨드 벤더를 하나 어디서 했어요. 근데 세컨드 벤더를 온다 해서 바로 생산이 되나요? 이게 무슨 빵고 먹듯이 붕어빵 만듯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CMO 만든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게 일단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파운드리 같이 CMO 한 회사하고의 캐파가 확충되는 속도를 봐야 돼요. 근데 이럴 때 관심이 가지 말아죠. 어차피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디스크가 조종이 아니고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러네.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정도고 아까 일라이릴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약 바이오계의 엔비디아가 일라이릴이에요. 시가총액 680조 된 거야. 엄청 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위예요. 바이오에서. 근데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가 잘 팔린다 그래서 캐파가 부족하고 생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위고비는 심혈관에도 있고 얘네도 똑같은 제품 만드는데 얘네한테 수요가 몰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주가가 한 4년 사이에 5배 올랐어요. 와. 이 PER이 40몇 배 돼요. 야. 근데 마진이 여기보다 더 높죠. 그리고 일라이리는 노보노디스크처럼 비만하고 아까 당뇨 치료제가 90%이 정도는 아니고 한 60%예요. 나머지 그 다양한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약이 준비되고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일라이리가 조금 더 다양하다. 근데 2등이에요. 네. 근데 위고비가 1등이 잘 못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얘네한테 오는데 얘네도 제품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더 성능이 좋다는 얘기 있으니까 일라이리도 어텐션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식들이 못 갈 정도가 되면 넘버가 확실하거든요. 그 R&D를 뭐 매출의 20% 쓰면서도 마진이 30% 이상 나와요. 일라이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PER 40몇 배 줄 수 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주식이 만약에 넘버가 나오면 안 가면은 그러면 장은 그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티고 엔비디아 가고 그러면 엔비디아 비슷한 일라일리 가고 노보노디스크 쓰다가 그 캐파 증가돼서 오늘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장은 퀄리티 있는 주식은 결국 다시 간다.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네네.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쪽이 앞으로도 전망은 엔비디아 보듯이 네네. 반도체 섹터 보듯이 네네. 이것도 좋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이런 주식 괜찮은 것 같아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알아서 왜 이제 와서 얘기하면 저 잘 몰라요. 작년까지 묻었으니까. 일라일리 매출이 한 1년에 한 300억 불 정도 하거든요. 네. 300억 불 정도? 300억 불 하는데 아까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일라일리 가는 비만 치료제는 마운자로라고 해요. 마운자로. 맞아요.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근데 싹센다는 모르시네? 네. 아, 싹센다도 저도 최근에 그 바이오 주식 우리나라 그 루닛 네네. 해가지고 그 바이오 그 이혜진 네네. 그 책 읽으면서 공부 좀 했더니 이혜진 그지. 네. 예. 그 CIO 하시는 분. 네. 그 그분 잘 빅파마 아시죠? 뭐 바이오텍 이런 거 맞아요. 공부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오텍 흐름은 좀 안 좋은데 빅파마 흐름은 되게 좋죠. 그이가 있는 거예요. 네. R&D 20% 하면서 마진이 네.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한 이 300억 불 매출이라 네.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그 마운자로가 타겟한 거. 마운자로가 얘네 매출이 지금 아주 크지 않아요. 얘네 매출의 한 10%밖에 안 돼. 그 마운자로 매출이. 근데 그 마운자로가 올해 2, 4분기 실적이 정년 대비보다 72% 늘거든요. 한 분기에 한 10억 되는데 한 분기 10억 불이니까 1년 하면 매출이 한 4, 50억 불 될까요? 네. 그 마운자로 매출이. 전체 매출은 300억 불이고 아직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마운자로가. 예, 위고비하고 싸우는 건데 이 마운자로인데 이 비만 있잖아요. 그 시장이 2030년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장 크기가?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다고. 그게 반도체가 더 나오는데, 크다고. 그게 지금 몇백억 불 안 되지. 몇십억 불일 텐데. 그치. 왜냐면 아까 말한 마운자로가 지금 10억 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하면 40억 불이고, 노보노디스크 하는 거 하면은 뭐 아주 크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1,0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얘네 매출이 지금 300억 불인데 그 시장에 1,000억 불 예상. 언제? 2030년에. 그러면 마운자로 포함해서 그 후속 제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하는 거 위고비도 있고 또 다른 게 나오는 걔네들이 한 30% 먹으면은 얘 300억 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1,000억 불. 300억 불이면 지금 얘네 토탈 매출만큼이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엄청 크네. 아까 엔비디아 비슷한 거지. 네. 근데 PER이 더 싸죠. 네, 그러네요. 마진은 약하지. 마진은 30몇 프로니까 엔비디아보다 한 50%보다 약하지만 성장률은 더 뚜렷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라일리는 뭐죠? 아까 그러한 그 비만만 갖고 있으면 비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매출이 60%고 알츠하이머 그거 하는 것도 올해 말에 승인될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알츠할 도나 네밥인가 뭐 있는데 그것도 있거든요. 그럼 매출자 15% 되니까 일라일리가 노디스크보다는 밸류가 높은 거는 맞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는 30몇 배, 이거는 내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 아니고 내년 기준은 30몇 배, 이거는 40몇 배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일라일리가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주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버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부침심하고 좀 불안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계는 진짜 빅파마라고 해서 그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네네. 독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비도 어마어마하게 써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도 괜찮게 예.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빠지면 이쪽 노디스크나 그것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그러면 않아요. 엔비디아랑 바이오 제약은 계속 좀 괜찮게 보시는 그게 무너지면 장가 없어요. 무너진다는 게 한 10% 이상 빠졌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10% 빠져갖고 한두 달 한다. 그러면 장은 없다고 보시고 현금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대부분 한 50% 이상. 이게 진짜 주도주. 네, 주도주입니다. 대표라고 볼 수 확실히 있군요. 주도주입니다. 아니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가 주도주가 아니죠.
그게 주도주가 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덜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전망이 안 보이니까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소비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조금 줄이고 있어요. 오늘 타겟이 실전 나왔거든요. 타겟이라고 아시죠? 우리 소매 판매. 월마트하고 비교되는데 타겟 같은 경우가 아주 필수적인 거 말고 비필수적인 항목이 월마트보다 많아요. 월마트는 식료품이 많으니까 비필수적인 항목이 30%인데 타겟은 비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품목이 한 60% 돼요. 우리 뭐죠? 의류, 가구, 가전. 이런 게 재량 소비재라고 그러거든요. 비필수? 이 비중이 타겟은 한 60, 70% 돼요. 주가가 계속 밑으로 기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이번에 실적도 원래 예상보다 20몇 % 이상 잘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한 1, 2%로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필수 제품에 대한 요거 60%, 70%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매출이 YOY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Y로 10몇 %씩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필수가 40% 그랬잖아요. 필수는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비필수 재량 소비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퍼체스 파워가 근본적으로 좀 한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타겟 주가가 보세요. 월마트는 계속 갔는데 월마트는 먹는 거 포함해서 필수적인 게 한 70%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다가 오늘 실적 발표도 약간 빠졌습니다만 타겟은 계속 밑으로 기고 있어요. 오늘 올라갔자 실적이 좋았는데 1%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그 소비 파워는 제가 아까 미국 시장을 좀 빨리 갔다니까 소비 파워가 살아있다고 계속 살아있다 앞으로 계속 살아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고용이 돼서 어닝플로먼트가 낮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게 맞는데 이제 점점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 그게 쉘러하게 약하게 랜딩하고 빨리 올라가기 바라는데 아직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거라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뭐죠? 새로운 거 개발한 거. AI. 그쵸? 바이오. 그 당뇨. 그거 사람들 그 할 일 없으면 집에서 그 햄버거 계속 먹으면 계속 안 좋지. 그러면 계속 수요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바이오, 빅파 이런 주식이 영향이 없죠. 근데 이런 주식마저도 주식에 대한 수급이 안 좋게 되면 주가는 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소비. 아까 뭐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 오늘 샀다고 내일 살 되고 전기차 더 싸지면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할 거 많으면은 주가가 빠지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러니까 타겟도 마찬가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버텨야 될 바이오 빅파마하고 엔비디아 이런 것이 버텨줘거나 올라가줘야 되는 거지. 이게 체크를 다 하고 내려가면은 볼 거 없다. 마치 우리나라 시장 사람들이 2차전지 안 가면 뭐 초전도 때 가고 난리시는데 그 너무 초파리처럼 그렇게 하던 초파리처럼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꾸준한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괜찮은 주식들이 안 가면은 우리도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600이 목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은 2700까지는 아주 불편하지 않는데 2600 넘으면서 그 가려면 그게 확인이 돼야지 가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뭐 한 현금과 주식 뭐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고 주식은 좀 몰다우면 좋을지. 현금은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혹시 제 생각과 다르게 가지신다면 현금은 50%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요?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내가 돈을 갖고 틀릴 것이냐 투자할 것이냐 물으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시스템 리스크 보느냐 안 보느냐. 초도 난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30% 정도 현금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30% 현금. 50%는 좀 과한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30% 정도는 20%, 20, 30%. 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70%, 80% 남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조금은 반도체에 제가 이게 영향을 받는데 그냥 반도체 AI. 하이닉스 포함해서 딱 가려면 한미 반도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캐펙스나 2차 전지 소재, 중국 관광 수혜주, 그 다음에 바이오, 골고루 나머지를 20%씩 또 15% 나눠줄 것 같아요. 미국 캐펙스 쪽은 어떤 뭐 2차 전지 장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약한 거는 여기서 가장 약한 거는 솔직히 당장은 캐펙스하고 2차 전지가 가장 약해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LS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는 미국에 또는 또 하나 더 하면 그런 거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에서 CS 베어링 풍력 CS 베어링 2차 전지 LS 소재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되는 거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 내지는 두 개 지금 세 개 다 할 수는 없고 한두 개 정도가 요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광주는 뭐 호텔 신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오면은 제가 봐서는 화장품보다는 의료, 미용, 수술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클래시스라든지 클래시스. 비올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 네. 바이오 주식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변동성이 심한데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뭐 저기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정도가 되겠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고 현금은 30% 그 이하 이렇게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시는 거군요. 그 하이닉스 반도체 AI 이런 쪽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런 거 좀 더 멀리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콜 되는 거 보고 65,000원 이하면 싸요. 네. 근데 이제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점은 콜이 돼야 되니까 10월 달 10월 달을 다시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빠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늦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조금 이게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어떻게 뭐 2,700, 2,800, 뭐 네네. 3,000도 막 바라볼 네네.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뭐 장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2025년까지는 모르겠고 네. 내년까지 보면은 그 반도체가 얼마나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이 하나는 건데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 이익이 회복된다 보잖아요. 작년 이익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작년 이익의 얼마 정도 마치 중국이 19년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과거로 가느냐 이건데 작년 이익에 근접 한 80% 이상 근접한다면 주가는 한 2,800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2022년도 흑자 낸 수준의 회복은 되는데 못 미칠 정도 파워가 약하다. 앤드 중국의 그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 수요가 생각보다 옛날에 40%인데 50% 60% 안 가고 멈춘다. 낮게 잡으면은 한 2,700, 2,650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 측에서 2,700에서 2,800이 적당하다고 봐요. 내년이라 하더라도. 네. 마지막 요게 2017년 2008년 제 거고요. 마지막 미국이 금리를 소프트 랜딩을 지나면서 이제는 유가도 확실히 내려가고 그래서 인플레도 확실히 잡혀가는 것 같아서 25년 정도에 2% 가는 건 눈에 보이니 이제 금리 진짜 내려. 네. 하드랜딩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하드랜딩이 아니고 그 자체로 순차적으로 내리는 게 내년 봄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그때는 이제 3,000을 놓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희망이고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는 2,800까지가 몫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현재 기준에서는 한 15% 업사이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좀 어떠세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대장주 위주로 하시고 대장주가 뭐 어떤 주식인지 알 테니까 다른 주식은 넘버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런 주식들도 뭐 흔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에코 뭐 이런 주식처럼 하루에도 30%씩 가고 계속 그런 일을 바라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기대치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기대치하고 폭을 수혜받아서 폭을 낮추는 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 이상 안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러면 새로운 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 상태에서는 그 주식이 15% 20% 가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계속 5% 빠지고 2% 빠지고 이럴 일이 계속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큰 얘기긴 한데 그 미국의 뭐 인플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채권도 계속 좀 오르고 있잖아요. 채권금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안정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할 때 미국이 중국을 시스템 리스크로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망가지는 걸 용인하지 않는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화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국 자체 소비 파워가 중국 그냥 이렇게 놔두고 유가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낮아져도 될 정도로 미국이 경조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이 내년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 인하가 과연 내년에 정확히 일어났더라도 한 번에 끝날 것인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직 제가 확신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은 장기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좀 뭐 음모론이라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분들은 좀 몇 개국 이렇게 개발도상국 몇 개 무너지고 중국도 좀 무너지고 그래서 한 번에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미국의 우위를 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 러시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자기네 부메랑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걸 또 용인할 정도로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그 단계에 온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죠. 중국이 전체적으로 계속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서 격차가 계속 확인해지면서 우리는 인플레가 안정되고 벌어진 상태에서 한 5년 뒤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상관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장기적인 경우는. 네.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 5년, 10년 뒤라면은 그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 1, 2년 내에서 봤을 때, 2, 3년 내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하고 단절하고 리쇼어로 인해서 자기네가 빌드 아메리카 그레이터 돼서 동맹으로 한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 레벨을 올리기 전까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용납할 때가는 자기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24년, 5년, 25년까지는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을 실행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기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이 부딪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는 부메랑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그 다음에 5년 뒤에 완성이 어느 됐을 때 이런 비슷한 상태가 나타나가지고 일어난다면 그때는 중국은 진짜 긴장해야 되고 미국은 진짜 나중에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빌딩업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달러 자산을 조금 모아가는 것도 지금 환율이 좀 1,300원 계속 그렇죠.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달러 자산 같은 거 좀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좀 보시나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계속 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하고 위안하고 엔화가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도 1350 다시 갈 수도 있고 달러가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아시아 국가가 아까 중국하고 한국이 완전 개떡되는 상황을 용인할 정도로 미국이 그런 게 아닌데 금리를 결국 미국도 내리고 싶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계속 1,400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세이프한 걸로서 그거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은 저번에 1,280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뭐 더 사기는 애매한 거 같고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환율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장기, 단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그 트레이딩 장세예요.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예요. 중장기 그거는 미국 시장이에요. 네. 대한민국 태어난 걸 억울해하시고요. 요즘에 뭐 양쪽 다 투자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를 보면 미국을 하고 단기를 하면 하는데 단기를 막 하다 보면은 중장기에 익스포즈된 걸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문제죠. 시장이 미국보다가 한국보다가 또는 인도가 진짜 중장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을 분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분리하면 좋죠. 그 중장기라는 거는 그 최소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5년. 5년. 네. 최소한 3년. 3년. 네. 묶어놓고 3년 뒤에 보시거나 5년 뒤에 보시고. 저는 옛날에 산 거 10년 동안 갖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플러스 났어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한국 주식. 네. 펀드는 보통 하면 5년 이상 가져가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그게 장기죠. 단기도 근데 한 주는 단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매매지. 투자도 아니죠. 한 달? 석 달? 그 정도. 이 정도는 봐야지 단기 아닐까요? 그 정도가 단기라는 거죠. 실적 나오는. 네. 그거 아니면은 저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석 달은 가요. 석 달 단기적으로. 매번 제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이렇게 되게 항상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오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시청자분들께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불타기. 물타기는 확실하게 하고 물타기는 확실하게 한다는 게 손절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타기 할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도 가나 싶으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할 때 불타기죠. 올라갈 때 내가 10 사고 그냥 올라갈 때 40 사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틀리면은 여기서 먹었는데 이게 그래서 참 처음에 판단을 잘해야 돼. 처음에 살 때 말이죠. 내가 감내하는 거에 한 30에서 50을 사야 돼. 많이 사야 되는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앞에 산 것보다는 적게 사면서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50 샀는데 빠지잖아요. 잘못해서 처음에 잘해야 돼요. 이게 10% 20% 빠지면은 손절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많이 샀으니까. 많이 샀는데 손절을 확실하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3, 40%, 50% 사고 그 다음에 불타기는 나눠서 올라가고 근데 손절하는 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은 확실하게. 제가 하는 손절은 한 15%, 10%는 확실하게. 그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거 그건 불타기지. 그런 거 들어가서 지금 한 10% 20% 조정 받잖아요. 20 받다고? 손에? 지금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건 잘 생각해줘. 내가 산 거에 50% 사는가, 더 살 여력이 있는가.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국장이 아니고 그런 거는 물타기 해도 돼요.
근데 물타기 해도 되는데 그것도 룸이 있어야 돼. 물타기 하고 나서 했는데 그래서 15% 했는데 7% 했어. 근데 한 5개월 지나 보니까 한 3개월 했는데 마이너스 15% 됐어. 이게 고민되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손절해야 돼. 타이밍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타이밍 보셔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 하는데 그 타이밍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나 일라이는 안 보셔도 돼. 아니면 그 물타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원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 실제한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없어 못하지만 다음에 뭐 또 웅다님이나 아무튼 하면은 애널리스트나 애널리스트죠. 활용하는 방법이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